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이자 계명대 특임 교수이신 홍석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시국 대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안녕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석준 국회의원님은 과거에 경제국장, 산업국장 할 때부터 이제 제가 잘 알고 지냈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홍석준 국회의원님이 아주 시정을 잘 운영을 해 오셨고, 또 최고위원회 보시면은 애국 우파로서 서울의 여러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애국 우파의 목소리를 잘 내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충건 교수님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대구시에 근무했을 때부터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퇴직하셔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방송,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분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은 방송을 이제 외부에서 하다가 오늘은 우리 이충건 박사님 댁에서 스튜디오에서 하게 된 것도 오늘 방송이 아주 좀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인상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환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충건 박사님도 경제학에 워낙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외환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평가 지표이기도 한데, 최근에 환율이 1670원대, 심지어 우리가 달러를 살 때는 지금 1,500원까지도 맞습니다. 좀 찍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수입 물가, 특히 맞습니다.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 천정부지로 지금 솟고 있고,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그 요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칼국수가 12,000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떤 국민연금만 날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왜 환율이 계속 지금 이제 오르는 추세에 있느냐. 과거에도 환율이 올랐습니다만 IMF 직후에도 환율이 그렇게 올랐어도 연평균 환율을 따지면은 1,400원대 초반에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1,200원에서 1,300원대에 있던 환율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달러 대비 환율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트럼프와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1년에 200억 불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00억 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또 미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라 하죠.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수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달러의 공급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달러를 주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은 이제 수출 기업. 그것도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업종인데, 그런 업종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벌지만 달러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트럼프로부터 미국에 투자하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결국은 자국이 투자를 미국에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갖고 오기보다는 자사에서 보관을 해서 향후 미국 투자용으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요하게 우리가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게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외국 투자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 기업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더센상법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또 임금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갈수록 지금 높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투자하기는커녕 있는 기업도 지금 나갈 판입니다. 우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제임스 김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 기업이 나간다 하면서 지금 당장 지금 GM 대우도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달러의 어떤 공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방금 이제 달러의 어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강세보다는 약세의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에서 원화가 너무 지금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시도하는 정책 중에 주요 정책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관광을 오시면서 원화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되면 또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 미국에 있던 관광객이 환전을 원화로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버리면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 위원님께서 대미 달러 측면에서의 수급 방향, 원화 가치 측면에서 수급 방향에 대해서 아주 그 예리하게 잘 평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도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보면은 너무 이제 포퓰리즘적 정책이 너무 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또 이면에 합의했는 그 더 많은 투자 금액 등등으로 했을 때 매년 수출했는 금액에서 250억 달러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대미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이게 국민들이 착각하는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명 정권이 주식시장은 아주 이렇게 띄우려고 지금 많이 하다 보니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포퓰리즘 정책이 좀 심하다. 제가 이제 그 주식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그러니까 그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소위 말해서 경제학에서 4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GDP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물가, 수출, 그리고 고용입니다. 이 4가지 지표가 경제 상황을 그렇죠. 반영한다고 경제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상황의 지표가 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예, 많이 있죠. 올라가죠. 그다음 지금 고용 상황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지금 GDP가 0.8에서 1.0 정도 예상했다가 최근에 예. 반도체가 워낙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상향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재명 정권에서 즉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주가라는 신기류를 자꾸 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가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경제 상황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죠. 주식 시장이 좋은 것과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반드시 등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이 물론 완전히 반비례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지표처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을 부양을 통해서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신기류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덜세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주식 시장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고 또 예를 들면 AI 펀드다 해서 뭐 민관 150조 조성을 해서 또 주식 시장에 투입하고 이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위의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 그 부채도 레버리지라는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 B2 즉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까지 권장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이유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만약에 만약에 빚내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빚내서 투자하면 그게 다 깡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국민들의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제1원칙이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빚내서 주식 투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 지수 즉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결국은 이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식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변동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준 국회의원님께서는 대구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추진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 경제의 주요 현황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제가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참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피부로 더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고 아파트의 미분양이 8,000세대가 넘고 예. 준공 후 미분양 역시 3,000세대가 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구시 재정 상황은 어떠냐면 내년 대구시 예산을 11조 7천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사상 처음으로 복지비 비중이 40%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부채를 이제 조달을 하는데 기체를 하는데 기체를 2천억 이상 또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체를 조달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뭐 경제 산업의 큰 인프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조달하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복지 비용에 국비 매칭이 없어서 지금 조달한다고 합니다. 재정도 정말 폭탄 돌리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뭐냐면 홍준표 시장 그리고 권영진 시장 때 보면 과연 대구의 차 세대의 어떤 먹거리를 얼마만큼 개발했냐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참 부족하죠. 우리 박사님 잘 아신 것처럼 대규모
국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예비 타당성 심사, 예타라는 제도를 통과를 해야만 전체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걸 크게 종류로 따져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SOC 예타가 있고 R&D 예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SOC 예타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상대적으로 R&D 예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 시절에 R&D 예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올해 말에 완공되는 뭐 첨단 의료 시험 연수원이라든지 뭐 그렇게 수많은 R&D 예타를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 이전에도 없었고 제 이후에도 R&D 예타를 통과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R&D 예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홍준표 시장 들어가지고 R&D 예타 통과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2021년 7월 말에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공약을 만들고 또 인수위에 가서 국정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업도 제대로 홍준표 씨한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즉 차려둔 밥상도 거듭 찬 꼴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문화 부분에는 상격동 청사의 국립 근대미술관과 뮤직 컴플렉스를 한다고 이제 국정과제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벌써 지금 착공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때 난데없이 그걸 하원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문화부가 그걸 반대하면서 장소 문제 때문에 2년 반 동안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대구시가 항복하고 다시 원위치 상격동으로 왔는데 잘 아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챙기겠습니까? 그렇겠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그저께 예타를 통과했다고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은 농산물 도매시 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 시장이 기존에 이제 태전동에서 하빈으로 이제 옮기면서 뭐 예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게 총 한 4,500억 정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경제국장 시절에 기존의 태전동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미 예타를 한 1,600억 사업인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홍준표 시장이 들어가서 난데없이 확장한다면서 하빈으로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사업이 국비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뭐 절반 이상은 지금 대구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대구시 재정 형편상 과연 할 수 있느냐. 대구 지금 특히 시의 인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시비를 수천억 투입한 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뒤엎고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하빈의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수천억 대구 시비가 들고 그리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 경제 사정이 더 나쁜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6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홍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자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광역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 방송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토론에 임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